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강설입니다. 지난 목요일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내외신 출입기자 300여 명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소회와 정치, 경제, 사회 현안에 대한 국정구상을 밝혔습니다. 전국으로 생중계된 이날 회견은 사전 각본 없이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첫 순서는 시청자 평가원이 한 주 동안 나간 연합뉴스TV 보도를 모니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들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전 9시 뉴스와 출발 640을 중심으로 곽선의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입니다. 지난 8월 7일은 입추였습니다. 가을로 들어선다는 말 그대로 입추가 지나니 푹푹 찌던 무더위도 해가 지면 제법 찬 기운이 감돌고 열대야도 사라졌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8월 23일은 처서입니다. 24절기 중 14번째 절기로 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곧 처서도 다가오니 이제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마철이 지난 시기에도 전국적으로 호우가 쏟아지는 원인을 짚어본 오전 9시 뉴스와 국내 살충제 계란 사태를 다룬 출발 640을 살펴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국에서 날씨가 흐리고 비도 자주 내려 폭염은 어느 정도 사라졌지만 장마철도 아닌데 많은 비가 장시간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9시 뉴스에서는 주 후반까지 비 소식, 장시간 강수 원인은 이란 주제로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가 출연해 자세한 강수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날씨 관련 보도는 대체적으로 질문의 구성이 잘 되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호우 상황은 어떠한가 묻고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내릴 것인지, 언제쯤 그치는지, 장시간 비가 내리는 원인은 무엇인지, 태풍 소식은 없는지 궁금한 질문 5가지를 확인합니다. 기상청 전국 흐리고 모레까지 비, 기상청 다음 주 초에도 전국 비 등 지난 비의 양과 현재 내리고 있는 비의 양, 앞으로 언제까지 어느 정도 비가 내릴 것인지 설명하는 구체적인 정보 전달의 발언마다 어떤 이슈를 전달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자막을 제시하여 전체적으로 정보 획득도 용이했습니다. 특히 일주일 넘게 한반도에 계속해서 비구름이 머무르고 있는 시점에서 장시간 강수 원인은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래픽으로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날씨 정보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여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루 이후 태풍 소식 잠잠, 남은 여름 전망은 이란 설명 자막과 기상청 올여름 2개 태풍 한반도 영향이란 설명 자막을 제시하면서 앞으로의 태풍과 비에 관한 기상 전망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보도해줘서 시청자로서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기상 관련 보도는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보도 내용 중 3분 55초쯤 기자는 금요일까지 비가 내리다 잠시 소강 상태에 들고 일요일부터 다시 비가 온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전국 금요일까지 소강 속 비 내릴 것이라는 자막이 보도 내용에 맞지 않게 잘못 노출됐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차분히 앉아서 뉴스를 시청하기 곤란합니다. 날씨 정보 관련 특히 앞으로의 기상 예보는 확실한 정보 전달이 중요합니다. 시청자로 하여금 어떤 정보가 맞는지 혼동되게 해서 자막 처리에 있어서 이번 보도는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아쉬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4일 밤늦게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말 전국을 휩쓸었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폭등한 계란값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먹거리 안전에는 물론 밥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TV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발빠르게 출발 640을 통해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 먹거리 비상이란 주제로 경제부 김종성 기자가 출연해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먼저 어떻게 이 사실이 알려졌는지, 이번에 검출된 성분들은 어떤 것들인지, 무엇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우리나라에서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며 이로 인해 어떤 파장이 있을지, 이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 전망인지 먹거리 관련 이슈의 심각성과 중요도에 맞춰 시청자들의 불안함과 궁금증을 발빠르게 해소하는 등 시의적절한 기획이었습니다. 우선 전날 어떻게 이 사실이 알려졌는지부터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4일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8만 마리 규모 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를 검출했고,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6만 마리 규모의 또 다른 산란계 농가에서는 비페트린이라는 성분이 닭 진드기에서 검출됐다며, 피프로닐은 양계 농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국내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 국제 기준치와 국내 기준치, 각각의 농장에서 닭 사육량과 계란 생산량, 살충제 검출된 양 등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와 정보들을 설명하기 위해 적절한 그래픽 화면으로 제시해 준 것은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돼 이슈의 중요성에 맞게끔 메시지 전달력이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기자는 검출된 성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두 성분 모두 동물에게 기생하는 해충들을 잡는 데 쓰이는 것들로, 피프로닐은 닭에는 사용 금지됐고 비페트린은 닭에 기생하는 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데 사용량의 기준이 있다고 보도합니다. 이와 같은 기자의 설명과 동시에 검출된 살충제 성분을 설명하는 그래픽 화면이 크고 진한 글씨들로 분명하게 제시돼 시청자들이 한눈에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피프로닐은 인체에 일정 기간 많이 흡수되면 간, 갑상샘, 신장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비페트린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여름철에 진드기가 많이 발생해 관련 약품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모든 농가의 계란 출하가 중단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 판매를 중단시켰고, 앞으로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하면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전국 3천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가의 계란 출하를 중단시키고 해당 농장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사흘 이내에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검사에서 합격한 농장의 계란만 출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적절한 자막과 함께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한 전략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계속해서 이달 초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서 대규모 리콜이라는 설명 자막과 함께 살충제 계란 논란은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계란과 관련해 이번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하루 전날인 14일 기준 계란 한 판 평균 소매 가격은 7,600원으로 1년 전보다 40% 넘게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맞춰 계란 소매 가격 추이라는 그래픽 화면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태국산 계란을 수입했지만 가공용으로 판매돼 소비자가 계란값 인하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며, 계란값이 떨어지려면 생산 기반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계란 사용이 많은 추석은 물론 올해 안에 계란 가격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추가 정밀 조사에서 살충제 검출 농장이 얼마나 더 나오느냐에 따라, 또한 정부의 초동 대응이 어떤 효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결정될 전망이라며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사태의 원인과 정부의 대응, 앞으로의 전망 등 내용 구성도 좋았고 시의적절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먹거리 안정과 밥상 물가에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사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고려해서 보다 자세한 보도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앞으로 시청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커질 것에 대비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과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추가 심층 보도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오전 9시 뉴스와 출발 640에서 보도한 장마철 이후 집중호우와 국내 살충제 계란 논란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과학과 이미영 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지난주 13일 방영된 명품 리포트백을 모니터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방송되는 명품 리포트맥은 보도국 기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입체적인 전망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 속사를 가감없이 살펴보고 한 주간의 뉴스의 맥을 다각도로 짚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코너인 여의도 족집게에서는 현 정부의 주미대사 임명에 대한 소식을 다뤘습니다. 현재 중요 안건들에 대한 설명과 역대 주미대사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고일한 기자가 상세히 짚어주어 방송 내용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되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장면을 삽입해 북핵 문제와 교역 문제 등 중요 현안을 다룬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현재 중요 안건들에 대한 심각성과 주미대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 대미 외교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 초대 주미대사나 역대 주미대사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관련 영상을 함께 보여줘 짧은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대 정부의 첫 주미대사에 대한 정보를 차근차근 전해주어 어떠한 인물들이 주미대사의 역할을 수행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교역 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떠오르는 지금, 과거 비슷한 현안들을 이전의 주미대사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러나 영상 중간 기자의 목소리와 영상의 소리가 겹칠 때는 내용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에서 지금까지 전달했던 중요 현안들에 대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주어 방송에서 전달한 주요 내용들을 상기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영상 중간의 내용의 요점을 키워드 단어 혹은 문장으로 정리해서 보여주어 방송에서 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요 현안을 요약하는 부분에서 기자의 내레이션뿐만 아니라 도표 등을 함께 이용했다면 내용이 조금 더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 주 동안의 기업 뉴스 리뷰, 기업 기상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 기업에 관련한 뉴스를 날씨 예보처럼 표현해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맑음 기업은 대우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오만과 쿠웨이트 합작사가 추진 중인 세계의 대형 정유시설 건설에 대우와 삼성이 각각 1번과 2번을 차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해보험 빅3라고 불리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이었습니다. 보험사 빅3 기업에 대한 김종수 기자의 재치 있는 물음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반면 흐림 기업의 첫 번째는 하림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조사에 담합 항목을 추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에 통신 3사 또한 흐린 기업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통상임금 판결을 앞둔 기아자동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출가스 논란 관련 국내 소비자들의 소송으로 포르쉐, 벤츠, BMW가 흐림 기업으로 선정됐는데요. 독일 고급차 관련 김종수 기자의 날카로운 당부가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맑음과 흐림이라는 시각적인 그래픽은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해 좋았습니다. 또한 김종수 기자의 기업 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멘트가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최근 불안한 경기 상황에서 기업들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김종수 기자의 마지막 당부가 여운을 줬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미영 학생은 뉴스가 쉽고 재밌어지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네, 저는 뉴스를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는 우리 사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에 보도 내용의 성격상 항상 쉽고 재미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품 리포트 맥의 기업 기상도 코너처럼 시각적인 방법들을 통해 뉴스의 내용이 시청자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면 뉴스가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후반부 모니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사회 소식을 돌아보는 현장인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새로운 휴가 풍경인 스테이케이션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방송 초반부에 자진해서 감옥살이에 나선 이들이라는 기자의 멘트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기자가 스테이케이션의 한 모습인 독방 체험을 직접 경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보도해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스테이케이션의 또 다른 예인 힐링센터 영상에서는 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프로그램 참가자의 인터뷰와 센터의 책임연구원의 인터뷰를 삽입해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 보여지는 영상이 많아 조금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케이션의 예로 여성 1인 고객 대상 호텔 패키지 서비스와 멀티 만화방을 소개했습니다. 호텔 패키지 서비스의 경우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방송 자막에서 처음 S호텔 서비스라고 제시했다가 인터뷰 자막에서 호텔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와 호텔 서비스 홍보라는 느낌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영상을 통해 변화하는 휴가철 모습을 엿볼 수 있었고 스테이케이션의 다양한 사례와 기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모습을 소개해주어 좋았습니다. 멀리 다양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휴가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 곳에 머물며 조용한 휴가를 경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 영상, 소리, 자막까지 전반적으로 되게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명품 리포트 맥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나요? 네, 저는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품 리포트 맥은 많은 기자들이 해당 분야를 심도 있게 취재해 시청자와 기자 간의 가까운 소통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여의도 족집게에서 기자의 세심한 배경 설명이나 현장인에서 보이는 기자의 현장 체험 등 모두 시청자와 거리를 좁혀 나가려는 기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시청자의 흥미를 더욱 끌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영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8월 총선까지 감도 포위 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하여 화염과 분노, 포위사격, 불바다와 같이 북미 간 말폭탄 주고받기가 최고조로 치닫던 한반도 안보 위기가 북한과 미국이 나란히 숨고르게 들어가면서 한 차례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양측 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은 준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한반도 8월 위기설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북미 말폭탄 전쟁과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한 주 동안 이 경고성 발언들이 참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말폭탄 전쟁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유엔 안보리에서 새 대북 제재안 2371호를 채택을 하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말폭탄 전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즉각 반발을 하면서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은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으로 미국을 압박했었죠.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라고 대북 경고문을 보냈었습니다. 다시 북한은 전략군 대변인 성명에서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미국 전략 자산의 근거지인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작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맞대응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북한이 빠르게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중국의 역할론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이러한 북미 대치 상황을 면밀히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 브리핑, 뉴스 분석, 심층 해설 등의 순서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외신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인용하고 냉정한 분석을 했습니다. 처음 사안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기도 했었으나 사안에 대해 언론사별로 분석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향신문은 말폭탄으로 그치게 정부 역할 찾아야라는 기사를 통해 현 상황이 한반도의 위기의 현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면서 불바다, 괌, 포위, 사격 등의 표현이 자극적이지만 북한 위협은 새롭지 않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서 문 대통령은 안보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면서도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적극적으로 긴장 완화에 나서는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연이어 사설 지금이 대화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를 보도하면서 정부의 역할도 강조를 하면서 북미 갈등에서 한국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자포자기한 채 미국과 함께 대북 공세로만 일관하는 일은 피하고 마쿠에서 남북 접촉도 하고 미국과 타협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신문도 북미 말폭탄 전쟁 위험 수위 무력 충돌 어려워 분석도라는 기사를 통해 북미 간 강과 강대립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은 8월 중순 이후로도 계속 고조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일각에서는 북미 모두 혼재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서 무력 충돌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고 전문가들의 발언을 이용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한반도 위기 상황이 좀 고조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보도를 하는 언론이 있는가 하면은 전쟁 시나리오까지 꺼내면서 좀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보도를 하는 언론도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언론사마다 다소 성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미 FDA나 또 사드 배치에서 볼 수가 있었죠. 보수 언론은 한미 동맹을, 진보 언론은 자주를 외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론은 프레이밍 과정을 통해서 현실을 재구성함으로써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생산 또는 재생산하거나 전파할 수 있습니다. 즉 언론은 세상사에 대한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현실을 재구성해서 여론을 조성하며 정치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언론학자들은 한국 언론에 대해 보수, 진보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건전한 여론 형성, 사회 통합, 갈등의 조정과 문제 해결,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기여할 수 없음을 우려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한겨레는 북한 파국 초래할 괌 포위 사격 위협 그만두라는 사설을 통해 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다잡고 미국, 북한 등 관련국 모두를 대화 국면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화염과 분노 발언 외라는 사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배경을 분석하면서 이런 말폭탄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갈등 구조를 고착화하고 불확실성을 높이는 신중치 못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경우 트럼프 북화염대 북괌 사격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사설에서 당장은 북한의 군사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한미를 최소한 미일 수준의 공조체제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미국의 어떤 대북 조치도 사전에 통보받고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론을 강하게 요구한 겁니다. 동아일보의 경우 미 대북 선제 타격 준비 완료, 언론들도 압도적 승리 자신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제재가 매우 강하고 높은 수준이라며 아마도 그보다 강한 제재는 없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내용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한 사안을 두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보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내용에 있어서 국내 언론이랑 미국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초점을 두는 부분이나 내용에 있어서 좀 차이를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두 나라의 언론의 반응이나 보도 태도 면에서 어떤 점이 차이가 있었습니까? 우리와 미국의 입장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모든 상황의 중간에 있고 사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이고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론은 여러 각도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기사가 있고 앞서 언급했듯이 진보와 보수 언론의 시각 차이도 존재합니다. 이번 역시 정부, 정치계 등 각계각층의 시각과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여러 각도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심층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전문성을 높인 보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었죠. 미국 언론은 좀 더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다 방향성이 뚜렷하고 전문성을 내세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제 공격 시에 미국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라든가 앞으로의 예상 시나리오 등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소개를 하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은 먼저 북미 간의 무력 충돌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북미 간 설전에 CNN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겠지만 북미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뉴욕타임스 역시 협상이 가능한 것으로 봤습니다. 블룸버그와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금융시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양측 간의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선제 시나리오도 공개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중 하나를 선제 타격하는 방안을 소개하고 사드나 괌에 있는 미사일 방어포대를 활용해서 북한 미사일을 격추하는 활용 방안을 설명을 했습니다. CNN 방송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신속하고 다면적인 공격을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방어태세와 전력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서 한미연합군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북한과 미국이 이제 이 폭탄 발언들에서 한 곱이 넘긴 듯한 국면인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언론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요즘 북미 간의 말폭탄 전쟁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우려하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직 말전쟁의 분위기가 계속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우리 국민들을 강심장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불안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욱 냉정한 보도 행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국방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더욱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북미 상황, 또 주변국의 대응, 해외 언론의 분석 등을 꼼꼼히 보도를 해서 국민들께서 상황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기사를 보도해야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장이나 추측 보도는 지양되어야겠습니다. 언론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은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반도 우발 상황을 가정해 매년 실시하는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이달 말쯤에 시작됩니다. 이와 맞물리면서 한반도 긴장이 또다시 급속하게 악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내부의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론이 아니라 완화시키는 언론의 역할이 필요할 겁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